금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이영훈 IM증권 이사님 모시고 시장 얘기 또 좀 두루두루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시장 특히 다우가 1% 넘게 떨어지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뉴욕 시장에서도 그동안 트럼프 관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결국 협상력이야 뭐 이렇게들 약간 좀 조금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다가 좀 점점점 부담스러워진다라는 쪽으로 시각이 무게가 넘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신호입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특히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게 실제 실현이 되기 전에 이제 압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를 통해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월마트가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되면서 한 6% 정도 빠져버리고. 사실 실적 자체는 좋았다면서요, 예상치보다. 근데 이제 소비 자체가 이제 좀 패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가용 자산보다는 좀 레버리지를 좀 쓰는 것들 좀 있었고, 그다음에 소비 구조 자체가 조금은 이제 약간 침체 시그널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경기에 대한 노이즈를 조금 건드리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은행주 쪽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눌렸고, 그나마 이제 어저께 알리바바가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향후 3년 동안 투자할 금액이 이전 10년에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쪽으로는 좀 분위기가 그나마 예, 오늘 엔비디아는 올랐더라고요. 네, 조금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아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정말 시장 가이던스 이상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딥시크 충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이상을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는 이렇게 양날로 좀 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급하게 증시가 변동을 하기보다는 눈치 보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위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야 다시 또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난번에도 이사님 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게 자꾸 이제 그 전년 대비 그 영업이익률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둔화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둔화가 더 가파라진다던가 또는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또 시장은 또 한번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정의 빌미를 좀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도 좀 있는데 그게 또 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상황만 봐서는 시장이 다시 좀 뭔가 이 소비 등을 비롯한 오늘 저 경기선행지수 컨퍼런스 보고서는 경기선행지수도 좀 부진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이제 지표 쪽에 좀 더 관심이 좀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관세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부담이 커진다 자꾸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예, 근데 이제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양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 말을 왜 이렇게 쉽게 바꾸는지 좀 짜증스럽긴 한데 아니 4월 달에부터 이제 관세 도입 얘기했던 거 한 달 또 앞당긴다고 하면서 또 시장을 또 뭐 그런데 뭐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조금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이게 참 몫입니다. 그것도 트럼프의 협상 전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말을 자꾸 바꾼다는 건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원래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한 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 부담이 시장에서 혹시 좀 먹혔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우리 시장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7거래일 연속 코스피 상승하다가 어제 8거래일째 만에 이제 하락했고 연기금은 뭐 계속 사고 있으니까 뭐 그건 됐고 전체적으로 어제 그냥 막 계속 올랐으니까 좀 하루 쉬어간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조정 왜 없이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즐기면서도 찝찝한 거죠, 그게.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좋아질 건 알았었지만은 뭐 이게 갑자기 그 세계 또 1위 수준의 어떤 상승률을 보일 정도의 그림이 나오느냐.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제 자꾸 이제 연기금 순매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기금이 주식시장의 볼모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래야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만 유난스럽게 빠졌고 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쳐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 발생을 한 데다가
더해서 보니까 연기금이 한국물을 채워야 되는 비중을 상당 부분을 못 채우고 있었고 맞아요. 살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랬기 떨어지는데. 때문에 네. 이제 싸니까 이제 방어를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고 연기금이 뭐 30일 이상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말씀하신 일정 부분 뭐 밸류 이상 올라오는 것들은 정리해서 수익 그렇죠. 실현하고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위주로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연기금이 어쨌든 하단은 지탱을 시켜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낙폭 자체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연기금은 정말 연금에서 이제 운용하시는 쪽 분들은 참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2022년이나 그때 장 안 좋을 때 그때 연기금 수익률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너네 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노후를 너네가 보장할 수 있냐 등등등 해가지고 참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가부터 주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뭐 한 자릿수 후반 두 자릿수 작년에도 15%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대규모 펀드가 잘할 때는 별로 또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참 정치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불확실할 때는 연기금 강요해가지고 무조건 안전판 사라고 역할 하라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건 투자는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쌀 때 하는 게 원칙이고 맞는 이거는 말씀입니다. 국민의 연금과 관련된 거니까 네. 노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만약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이제 그런 어떤 여론에 못 이겨서 압력에 못 이겨서 샀었다고 그러면 아마 참 수익률을 크게 물론 해외 시장에서는 많이 났겠지만 국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를 크게 일으켰을 수도 있었으니 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관세 관련돼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던 게 오늘 이제 신문에 이제 기사에 났던데 그 현대차가 미국 GM 공장에서 현대차를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작년에 메리바라 그 GM CEO하고 정윤선 회장하고 같이 어떤 뭔가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동맹스러운 어떤 느낌의 여러 가지를 같이 좀 해 나가자 뭐 전기차부터 뭐 내연기관차 등등등 그런 어떤 MOU 같은 걸 맺었던 기억이 좀 나서 그때 이미 이런 얘기까지 됐었나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를 매긴다 안 매긴다는 그 당시 이제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GM하고 현대차가 이제 서로 협업을 할 필요성을 느꼈었던 거는 GM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 한 11개 정도 공장이 있는데 가동되지 않고 놀고 있는 캐파가 많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GM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전기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EGMP 플랫폼과 같은 효율적이면서 첨단화되어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좀 필요했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꾸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만 해가지고 생산 캐파 늘리게 되면은 자동차 시장 자체가 지금 그 캐파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후에 대한 부담을 좀 덜면서 협업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좋아지는 건 뭐냐면 원자재, 부품 소싱하는데 원가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윈윈 하자는 측면에서 MOU를 작년 하반기에 맺었었고 이제 자꾸 관세 노이즈가 나오니까 이걸 누군가가 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어제도 현대차가 20만 3천 원, 20만 턱걸이 했어요. 어제도 0.5% 정도. 물론 어제 뭐 장이 떨어진 거 생각하면 이 정도면 비교적 최근 들어서 보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 작년에 올 1월 초에 22만 7천 원 찍고 난 다음에 좀 계속 떨어지고요. 한 3개월 차트를 보면 여전히 계속 20만 원대 초반에서 20만 원 사이 여기에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지금 벌써 한 서너 달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좀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관세 리스크가 그 중에 또 하나가 될 거고. 맞습니다. 뭐 말씀 나온 김에 현대차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수익률 게임에서는 당장에는 불리한 건 맞아요. 그쵸. 자꾸 관세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 여기서 서프라이즈하게 더 치고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관세 노이즈까지 있다 보니까 관세가 실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거 자체가 노이즈로 주가 상단을 또 막는 역할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담스러운데요. 네. 역으로 이제 그럼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대차가 지난번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최소 배당률을 10,000원을 지금 연간 배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근데 연간 배당 10,000원이면은요, 지금 주가로 보면 5% 수준입니다. 5% 가까운 수준이고
5% 수준이라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3% 내외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을 더 준다. 물론 그게 주가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또 PER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PER 4배입니다. 관세 두들겨 맞고 매출 감소하고 뭐 아니면 또 비용이 늘고 한다 하더라도 PER 5배 정도 됩니다. 그럼 비싸다고 할 수 없죠. 5배요? 그러면 현대차가 그냥 단순히 레거시 자동차만 파는 내연기관차만 파는 회사냐? 전기차에서도 위상을 갖고 있고 하이브리드에서도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지금 현재 가만히 보시면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그 생존 경쟁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당장에 일본도 닛산 합병 이슈 나왔었던 것도 결국은 재무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합병을 혼다하고 했던 그렇죠. 거예요. 예. 안 되게 되면은 사실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고. 맞습니다. 독일 3사 역시도 공장 폐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나오고 네.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회사들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든 내연기관을 고수하든 간에 현대차는 양쪽을 다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중간 다리에서 하이브리드로 간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그것도 역시 할수 마찬가지고 여기에 미래 산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로봇 산업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나왔던데 피규어 AI라고 하는 로봇 회사, AI하고 로봇을 하는 회사인데 그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밸류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그거보다 훨씬 로봇 자체로만 보면 기술력이나 이런 게 앞서 있거든요. 네.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도 자체적인 것도 할 수 있고요. 좀 전략적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현대차가 만약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진짜 된다 싶으면 탑재할 수도 있어요. 동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갖다 쓰면 되는 거죠. 테슬라가 원하는 것도 그 모델이니까. 멀티플로 가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고 그렇죠.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구도에서 너무 고민할 거 없다. 아까 관세 같은 경우도 관세를 두들기면은 더 얻어 터지는 데는 미국 기업들이다. 그렇죠. 예, 네. GM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40만 대가 넘고요. 멕시코 쪽에서 지금 생산해서 넘어가는 것까지 하게 되면 70만 대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이제 준공했던 그 HMMCA 조지아 공장 예. 여기 같은 경우 풀캐파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전체 그 미국 내 판매량의 한 60%까지 미국 자체에서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저 GM하고 별 차이 없는 상황까지 나오고. 그러면 GM 공장 활용해서 일부 좀 생산하고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 활용해서 풀로 돌리고 그러면 네, 네.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현대차 기아 물량을 얼추 다 해낸다. 그러면 사실 관세 리스크에서는 해제네요. 근데 이제 GM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네들이 그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으로 바꿀 수도 있죠. 멕시코로.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런 거는 리스크도 있는데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차는 선택적인 대안 여지가 많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얘기했던 게 관세 부과 얘기를 하면서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더 공장 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서 좀 혼란스럽고 어쩔 때 보면은 무슨 저기 글로벌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이 말을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분 스타일 자체가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 부동산 비즈니스 할 때 그 패턴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외교라는 거는 좀 관례라는 게 있고 좀 뭐랄까 좀 귀족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보면은 네. 서로 간에 약간 주고받는데. 프로토콜이 좀 있죠. 다 근데 따라야 되는. 이거는 그거 지금 다 하시는 깨고 거 있는 보면 거니까요. 완전히 저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건설 쪽은 또 더 심한 편이잖아요. 예. 그게. 사실 여기서 뭐 저희가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근에 가자지구 우리가 점령해서 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일반적인 외교 관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다 벗어난 내용들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좀 오히려 당사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 끌려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또 우리 시장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주, 방산주 어제 조선주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방산주는 뭐 요즘 최근에 꾸준한데 어제 조선주 급락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 리포트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 공매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더 시장에서는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이 좀 드네요. 3월 30일이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앵커님 브리핑 하시던데 그 후판 가격 관련해 가지고 관세 매긴 것도 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수 있고. 그러면 후판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원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그 얘기인 부분이 있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는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조선주가 좀 과부하 상태 내지는 좀 과열 상태라는 거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었던 그러면? 부분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느냐의 문제였는데 거기에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보유하지만 사실상 매도 리포트고 그다음에 그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논리 자체가 미국 관련해 가지고 특히 미 군함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과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네.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도 일부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은 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쁘진 않다. 저도 과열 시그널이다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선주가 끝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업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컨테이너선 수주 우리나라 총액이 60억 달러 조금 넘을 건가 하는데 이미 50억 달러를 수주했어요. 2월까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선박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미 저 FLNG죠. 그 우리 삼성중공업이 네네. 잘하는 그거 같은 경우 원래 그거 하는 회사가 우리 삼성중공업이랑 중국에 제가 이름은 네네. 어려워 잘 못 외우겠습니다. 그 두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이미 제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FLNG도 거의 삼성중공업이 뭐 독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와서 그제인가 삼성중공업 급등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식으로 계속 뭐가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급등했던 그 얘기는요. 사실 몇 주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아, 그걸 한 번 더 재탕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갖다 붙이려고 한 거구나.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거 외에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해서 미국의 항구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그 수수료 페널티 같은 거를 물어가지고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항구를 쓸 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독일사가 지금 다 중국으로 주기로 했던 거 절반을 한국으로 돌렸거든요. 예, 그 얘기 나왔었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온다는 걸 놓고 보면은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이제 탱커 역시 교체주기 들어와 있고 또 더해서 이제 LNG 같은 경우도 미국 LNG 선박 같은 경우는 특히 LNG 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없죠. 예. 중국 주지 않는 이상은 다 우리가 가져야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되는 거죠. 거죠. 그것만 해도 5년 이상의 일감이고요. 여기에 뭐 지금 군함 관련된 거 뭐 따지고 이런 건 뭐 차치하더라도 예. 결국 장기적으로는 조선주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 과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말씀은 이렇게 기간 조정 받을 때 그동안에 사고 싶어도 그냥 포모를 느껴가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조선주들을 잘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를테면 작년에 제가 8월 말부터 바이오 과열 시그널 들어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포트내에 있던 거 싹 정리했었던 게 11월이었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나 지지난주에 제가 바이오 들어가 있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통으로 봤을 때 한 2, 3개월 정도는 바이오가 못 움직이고 기었었고 그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눈높이가 좀 맞춰지거나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도 결국 다가올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게 나올 수 그렇죠. 있죠.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덥석 지금 좀 빠졌다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예. 조금 지켜보신 뒤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소화가 되면 그때 기회를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조금 궁금증이 지금 말씀하신 2, 3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좀 감안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어요. 딱 하나만 더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엔터주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한한령 해제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거 어제 엔터주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그럼 한한령 해제돼 그럼 엔터주 막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엔터주는 올해 연간으로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은 하셨었죠. 예, 이제 그 근거는 기저효과가 있고 올해 이미 예정된 공연 숫자 자체가 작년 숫자를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제 기사 나왔던 것처럼 한한령이 풀렸을 경우에 한한령 관련해 가지고 풀리기 이전 중국의 그 엔터 기획사들에서 이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보면은 전체 매출의 한 20% 이상을 중국 쪽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한 자리 숫자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숫자 자체가 그만큼 업사이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뭐 기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은 공식 입장이 한한령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풀리는 거죠. 자기네는. 예. 네,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는 건 그게 풀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는 거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제 시진핑 주석을 초대를 한 상태고 그렇죠. 그 양반이 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뭔가를 좀 간제 선물을 줄 수 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풀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풀어놓는 게 내가 이거 해제시켜 줄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위기상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보다는 좀 올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이제 무르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막 이제 약간 가슴이 뛰죠. 그럼 이제 엔터주 오랜만에 좀 생각날 텐데 이 특히 한한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 올해 9월 10월인가요? 그때 기점이 될까 그 앞서가 되겠지만 조금 이제 이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엔터주도 많잖아요. 뭐 공연 쪽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뭐 드라마 제작하는 데 등등 이렇게 좀 많은데 포커스를 좀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좀 4대 기획사는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그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하게 키스트 뭐 이런 데 움직였잖아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소위 말해서 그 히트작을 많이 냈던 회사니까 네. 그런 회사들이 좀 눌렸을 때 나중에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획사 4대 기획사는 여전히 그 4대 기획사라는 게 우리가 아는 SM, YG 어제 네, YG가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좀 그 4대 기획사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BTS 완전체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올랐었고 JYP도 뭐 스트레이트 키즈인가요? 참 입에 잘 안 붙습니다만 그 보이그룹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았었고 YG는 결국 블랙핑크라든가 기존 IP들의 다시 이제 어떤 돌아오는 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였나요 어제? 가장 많이 주가가 눌렸었고 실적이 안 좋았었으니까 아. 이제 블랙핑크 공식 활동 그다음에 이제 공연 스케줄 잡히면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6만 원까지 좀 올라가서 13%나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